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을 띄워놨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모두 지우고, 자, 오늘 좀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3장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조금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 스트링 타입을 한번 봅시다. name을 썼습니다. 여기에 자, 이런 문장을 썼어요. 자, 그러면은 이 더블 쿼테이션 마크 요 안에 있는 요만큼이 name이라는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에 들어갔을 겁니다. 자, 이것을 화면에 출력할 겁니다. 화면 출력. 자, 지난 시간에 배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자, 콘솔 클래스 안에 굉장히 많은 멤버들이 있는데 여기에 점을 통해 갖고, 즉 멤버 접근 연산자, 이걸 통해 갖고 이 클래스 내에 있는 많은 멤버들 가운데 라이트 라인을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name, 이 데이터 영역에 있는 값, 즉 what a wonderful day, 이것을 화면에 출력하는 거예요. 콘솔 창에. 자, 라이트 라인 써라. 뭘로? 라인으로. 자, 만약에 여기에 라인을 지우면 어떻게 돼요? 더 정확하게 다시, 자, 점을 씁니다. 그러면 right. 그러면 여기 두 가지가 있네요. 자, right 라인은 지난 시간에 했고 right를 한번 봅시다. right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볼까요? name. 결과를 한번 봅시다. right 라인의 경우는 what a wonderful day 화면에 출력하고 그 아랫줄에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요게 나왔습니다. 이 밑줄에. 그 반면에 지금 있는 것처럼 write만 썼다, write 메소드만 호출했다 라고 한다면 엔터키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엔터키가 적용. 그래서 이 뒤에 day하고 y 뒤에 계속하려면 아무 문자를 누르세요. 요게 뒤에 붙어서 나옵니다. 자, 정리를 해보게 되면 write 라인은 여기 있는 내용물을 문자열로 화면에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키가 적용이 됩니다. 그 반면에 write는 엔터키가 적용이 안 돼요. 그냥 화면에 있는 내용만 출력되고 끝. 자, 두 개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write 라인과 write.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 강의 노트에서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있어요. 지금 56페이지. 56페이지. 자, 여기서 보면은 escape sequence가 나옵니다. escape는 예전부터 썼던 탈출 키입니다. 즉, 역슬래시였어요. 옛날에 워크스테이션, 유닉스 환경에서는 escape, 즉 어떤 작업을 끝낸다 라는 기호가 역슬래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슬래시 시퀀스를 갖고 있는 것. 자, 이것은 C샵의 베이스가 된 C 언어로부터 나왔고 그 C 언어에서 있던 거를 현재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즉, C샵이 최근의 언어긴 하지만 그 모태가 된 C 언어의 원시적인 형태를 아직까지 쓰고 있는 게 지금 보는 escape sequence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 마냥 역슬래시 다음에 어떤 문자들이 들어갔어요. 여기 있는 거 역슬래시 다음에 땡땡이, 역슬래시 다음에 R, 역슬래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시퀀스예요. 자, escape는 알겠죠? 역슬래시. 시퀀스는 뭘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즉, 역슬래시 다음에 N, 역슬래시 다음에 T. 즉, 이렇게 시퀀스 형태로 나오는 것. 이게 하나의 명령어로 처리됩니다. 즉, escape 문자와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자, 시퀀스. 이 두 개의 시퀀스가 하나의 명령어 역할을 합니다. 즉, 이거 같은 경우는 역슬래시 R. 문자로서는 두 개죠. 역슬래시하고 R.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명령어로 작동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역슬래시 두 개. 이게 하나의 명령어입니다. C샵에서 C를 가지고 C의 원시적인 형태가 유지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escape sequence예요. 자, 이거를 한번 코딩으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이것들을 지우고 문장을, 즉 문자열을 집어넣습니다. A, B, C, D, E, F, G, H, I, J, K까지.
n까지. 자,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뭐가 빠졌네. 자, 있습니다. 라이트 라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뭐가 틀렸는데, 라이트, 대문자로 써야 되겠네.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게 A부터 N까지 화면에 나올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여기 중간 정도 F와 G 사이에 역 슬래시 N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문자열을 의미하는 주황색 표시에서 약간 옅은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자가 명령어 역할을 합니다. 명령어 역할. 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납니다. 두 줄. F, G 사이에 역 슬래시 N이 있더니 엔터가 적용됐어요. 엔터. 즉, 엔터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역 슬래시 두 개를 해볼까요? 오케이. 결과를 한번 볼까요? 자, 보는 것 마냥 여기에 역 슬래시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자, 한글 키보드이기 때문에 역 슬래시가 원 표시로 표시됐네요. 자, 원 표시 하나, 즉 역 슬래시 하나가 추가된 겁니다. 여러분 눈에는 코드상에서는 두 개가 있지만 이것은 역 슬래시 하나만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추가하는 명령어. 그 다음에 땡땡이 표시를 해볼까요? 땡땡이 표시. 자,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볼까요? 자, F와 G 사이에 땡땡이 표시가 추가됐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역 슬래시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자, 이거는 하나의 명령어로 처리한다. 지금 보이는 것은 땡땡이 표시를 하라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볼까요? 제일 끝에 L과 M 사이에 역 슬래시 R을 합니다. 이걸 캐리지 리턴이라고 합니다. 자, 캐리지 리턴.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추가 자료를 보면서 마지막 부분이 설명된 부분이 있어요. 그림으로서. 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이 여러분들 현재 컴퓨터의 원료가 되는, 기원이 되는 타자기입니다. 타자기. 자, 타자기 종이를 집어넣고 이렇게 누르면은 글자가 찍히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잘 한번 보세요. 뒤에 있는 요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 이동을 하면서 글자를 써요. 글자. 이게 캐리지입니다. 캐리지. 이렇게 이송하는 장치. 이걸 캐리지라고 얘기를 해요. 캐리지. 캐리지. 그리고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엔터 키는 부분을 있죠. 옛날 타자기에서는 요 꺽쇠 있잖아요. 꺽쇠. 꺽쇠를 잡아 당기면은 이 캐리지가 원래 위치로 가고 그 다음에 종이가 한번 말아서 올립니다. 지금 보이는 동영상처럼. 이거를 레버, 즉 엔터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엔터키. 다시 한번 여기 뒤에 덩어리가 이동해서 나가는 것, 이거를 캐리지. 그 다음에 이 꺽쇠, 손잡이, 이거는 한 줄을 넘기는 것, 엔터키하고 똑같습니다. 자,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역 슬래시 R. 이거는 캐리지 리턴입니다. 캐리지 리턴. 즉, 손잡이를 잡아당겨갖고 한 줄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캐리지만 원래 위치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원래 위치. 그러니까 줄바꿈이 없는 거죠. 역 슬래시 R은 줄바꿈 없이 제일 첫 번째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에서 캐리지 리턴을 했습니다. 캐리지 리턴. 어떤 결과 나오는가 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A, B, C부터 L까지 썼습니다. 그 다음에 한 칸 띄우지 않고 역슬래시 R, 즉 캐리지 리턴 처음 지점으로 갑니다. 원래 A가 있었던 자리로 프롬프트가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 M과 N을 씁니다. M과 N. 그 뒷부분은 글자가 써있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쓰여져 있던 글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게 역 슬래시 R이 의미하는 거. 엔터키가 적용되고 다음 줄에 M과 N을 쓰는 게 아니라 엔터키 없이 원래 캐리지 리턴, 원래
그 줄에서 제일 첫 번째 위치로 이동을 하고 그 이동된 위치, 이전에 A가 있었던 자리에 M을 쓰고 그 다음 B가 있었던 자리에 N을 쓰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 아마 예전 타자기였으면 A와 M이 중첩돼서 인쇄될 겁니다. 그리고 B가 있던 자리는 B와 N이 중첩돼서 써져 있을 거예요. 컴퓨터는 이전에 있던 문자는 지우고 새로 갱신된 문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역/R, 캐리지 리턴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원시적인 C 언어의 명령어의 형태지만 아직까지도 쓰고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간단히 더하기 하는 프로그램.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더하기는 했지만 이거를 사용자 입력을 통해 갖고 값을 더하는 것. 이것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탭키를 써서 위치 왔어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생각해 봅시다. 자, 넘버1이라는 변수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 변수의 타입은 정수형, 즉 4바이트짜리로 메모리로 빌려올 겁니다. 그리고 빌려온 그 메모리에 데이터 영역에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의 합을 더하는 것, 인티저 sum을 정했습니다. sum.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서 한 가지 관심 있는 부분. 물결 표시로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워닝입니다. 워닝. 자, 여기 워닝 메시지가 이 아래에 있네요. 워닝 메시지. 자, 워닝 메시지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거 버그의 또 출발선이 돼요. 자, 여기 워닝 메시지 한번 볼까요? 값은 할당이 됐어. 메모리를 만들고 0이라는 값을 읽어서 이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 영역의 값을 0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 변수를 한 번도 안 사용하겠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워닝 메시지예요. 만약에 오리 메시지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빨간 밑줄이 써집니다. 이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 자, 워닝과 오류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에러 리스트,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모든 프로그래머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목표. 자, 이렇게 썼습니다. 3개의 변수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썼지만 머릿속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메모리 구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넘버1 메모리 구조 4바이트. 주소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영역에는 할당 연산자의 오른쪽에 있는 0값으로 초기화를 했다. 그리고 만들어진 이 메모리 공간, 내가 접근하기 위해서 이름표를 달아놨다. 그게 넘버1이다. 자, 머릿속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아서 그 값을 넘버1, 넘버2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프롬프트 창, 즉 검정색 바탕에 프롬프트가 있는 것, 거기서부터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는다. 자, 콘솔에 관계되는 거죠. 콘솔. 점. 라이트 라인이 아니라 리드 라인, 한 줄을 읽어오는 겁니다. 한 줄. 읽어오는 겁니다. 라이트 라인은 여러분들이 만든 값을 쓰는 거고, 리드 라인은 콘솔로부터 값을 읽어오는 것. 자, 여기에 메소드를 만들었어요. 읽어온다. 여기까지. 근데 읽어와서 이것을 넘버1의 변수 메모리 공간에 집어넣어야 돼요. 자, 참고로 프롬프트 창, 콘솔 창에서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값을 입력했습니다. 10이라는 값으로 입력을 했어요. 컴퓨터는 10이라는 값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문자로만 인식합니다. 1이라는 문자와 0이라는 문자. 문자로 인식을 합니다. 누가? 컴퓨터가. 그럼 문자로 인식된 1과 0을 숫자로 바꾸는 일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될까요? 정수형으로 바꿉니다. 그 문자를. 파스라는 메소드를 씁니다. 파스, 분류한다. 파스, 정돈한다. 파스라는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파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콘솔 창에서 한 줄을 읽어오면은 그 결과는
문자열이 됩니다. 문자열. 그 문자열을 정수형으로 파싱하는 겁니다. 정돈하는 것. 그러면 이 파스라는 메소드로 호출된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리드라인이 호출돼서 나온 그 결과는 문자열이고, 그거를 통해 갖고 파스라는 메소드로 호출해서 나온 결과는 정수형이 될 겁니다. 정수형. 그 정수형을 어디에 할당한다? 넘버1에. 이미 만들어 놓은 넘버1이라는 그 데이터 영역에 여기서 읽어드린 문자를 정수로 바꾸고 그 정수를 넘버1에 집어넣는 거예요. 마찬가지 넘버2도 마찬가지입니다. 넘버2도. 프롬프트 창에서 입력된 문자를 정수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거를 넘버2에 할당하란 거예요. 할당. 자, 이 두 자의 숫자를 더합시다. sum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넘버1 있는 값을 읽어오고 넘버2의 값을 읽어옵니다. 할당 연산작의 R 밸류 쪽에 있는 표현식, 이 결과를 sum이라는 메모리 영역으로 할당하게 되는 거예요. 읽어서 저장. 자, 그것을 출력합니다. console writeLine 그리고 sum이라는 변수를 호출합니다. 그럼 sum에 있는 데이터 값, 데이터 영역에 있는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될 거예요. 깜빡이죠? 프롬프트 창입니다. 자, 10을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엔터. 그러면 10이라는 문자를 받아서 정수형으로 변환합니다. 파스 메소드를 통해서. 그럼 넘버1에는 10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을 누릅니다. 20이라는 문자열을 넣어서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20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정수형으로 변환한 다음에 넘버2에 20이 들어갑니다. 그 두 수의 합을 합산해서 sum에 집어넣고 그 sum을 화면에 출력한 것이 요 결과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코딩하는 그 방식대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예제 코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인티저 넘버1은 0, 넘버2는 0, sum은 0, 넘버1은 인티저 스파스 콘솔 라이트 라인. 자, 이거는 타이핑 연습입니다. 지금 제가 한 거 마냥 컴퓨터가 구동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목적하는 코드, 그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 순서가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연산 우선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우선순위. 자,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제가 올려놓은 파일이 있어요. 자, 첨부 파일로 올려놓은 겁니다. 3장 부분에 연산자 우선순위입니다. 자, 연산자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연산자는 뭐 기초적으로 그 정도만 알고 있겠죠. 근데 C샵에서는 연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있는 거 요거부터. 자, 요거 많이 설명됐죠. 멤버 접근 연산자입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연산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반면에 뒤로 가볼까요? 자, 여기 또 쭉 있네요. 뒷부분까지. 연산 우선순위의 제일 마지막 부분. 자, 이런 할당 연산자가 제일 끝에 있네요. 자, 연산자가 중복대로 돼 있다. 그러면 연산 우선순위를 먼저 계산합니다. 연산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산을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점, 멤버 접근 연산자, 이게 가장 먼저 수행되겠죠. 그리고 가장 늦게 수행되는 것은 할당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할당 연산자. 자, 한번 내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꼼꼼하게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 마냥 멤버 접근 연산자 최고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가 있네요. 괄호. 그 다음에 꺽쇠 괄호가 있고 뭐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하기가 있네. 더하기. 자, 이 더하기는 이 밑에 있는, 그 다음에 연산 우선순위가 밑에 있는 이 더하기. 앞에 있는 더하기는 플러스 기호. 그리고 이거는 마이너스 기호.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더하기. 이건 진짜 1 더하기 1은 2. 똑같아요. 밑에 있는 마이너스는 2 빼기 1은 1. 그럼 빼기입니다.
같은 연산자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의미하는 게 다르게 돼요. 그럼 연산 우선순위도 차이가 있겠죠. 연산 우선순위. 자, 여러분들은 아직 프로그램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면서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코딩을 하고 연습을 해나가면서 이런 연산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거예요. 딱 보면은 이 순위가 더 높겠다, 낮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산 우선순위도 있지만 결합법칙이 있어요. 결합법칙. 연산 우선순위가 동등할 경우에 자, 이런 분류법. 이게 하나의 명령문, 즉 스테이트먼트로 나열됐다. 그럼 그 사이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현재 우선순위는 동일하지만 결합법칙에 따라서 또 우선순위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 우선순위가 구분되어 있어요. 연산 우선순위가 있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연산 우선순위가 있고 동등할 경우에는 결합법칙을 따른다. 대부분의 결합법칙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즉 왼쪽에 있는 연산 우선순위가 오른쪽에 있는 연산 우선순위가 높다. 따라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면 앞에 있는 1 더하기 2부터 수행을 하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갖고 더하기 3이 됩니다. 대부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런 거 right to left 이런 거 연산 우선순위가 이렇게 동등할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또 하나 가장 대표적인 right to left 할당 연산자가 있어요. 할당 연산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 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코드를 한번 봅시다. 자, 이거를 다 여기까지 지우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자, 10, 20, 30으로 했어요. 자, 이걸 갖고 할당 연산자를 씁니다. sum는 number 2, 는은 할당 연산자는 number 1. 그리고 여기에 1000을 썼습니다. 1000을 썼어요. 자, 이거를 콘솔 라이트 라인 해갖고 화면에 출력하는 거, 즉 썸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연산 우선순위 할당 연산자예요. 할당 연산자. 우선순위가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럼 결합법칙이 적용되겠죠. 할당 연산자는 right to left.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걸 수행한다. 즉 연산자는 3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거부터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10,000이라는 값을 읽어서 넘버 1에 기존에 10이 들어가 있는데 1000으로 바꾸게 됩니다. 끝.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 넘버 1에 있는 값을 읽어와요. 조금 전에 1000으로 할당을 했어요. 1000을 읽어서 넘버 2, 즉 20이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형에게 넘버 1에 있는 1000을 읽어서 여기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왼쪽에 있는 것 넘버 2에 있는 1000이라는 값을 읽어서 sum이 기존에 30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1000으로 바꿉니다. 그 결과를 출력하는 거예요. 1000.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연산 우선순위가 있다. 그 우선순위가 동일할 경우에는 결합법칙이 적용된다. 결합법칙은 대부분 left to right다. 그런데 할당 연산자와 같이 right to left가 있다. 즉 오른쪽에 있는 이 연산자부터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것, 그 다음에 이것이 수행된다. 자, 지금 보는 것은 좀 바보 같은 코드지만 이러한 코드가 7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아주 고급 기능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강의 노트에 또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자, 87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요게 연산자들이 쭉 있네요. 자, 이 연산자가 몇 개가 있나요?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거 곱하기 요 3개. 그 다음에 더하기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당 연산자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자, 이 순서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그 중에 곱하기 연산자가 있어요. 하나, 둘, 3개. 자, 곱하기 연산자 left to right입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이 두 개를 갖고 연산자가 실행이 됩니다. 10이 되겠죠. 그럼 해당 위치로 갑니다. 10이라는 위치. 그럼 연산자가 두 개가 남아있네. 두 개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10 곱하기 5가 됩니다. 50이 되겠죠. 그럼 요 자리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곱하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것이 수행이 됩니다. 그럼 15가 되겠죠. 그 위에 보면은 남아있는 거 할당 연산자와 더하기 연산자 두 개가 있습니다. 더하기 연산자 왼쪽에 있는 것 먼저 합니다. 왼쪽. 요게 두 개를 더해요. 65가 됩니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더하기만 하나만 남았네?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럼 72가 돼요. 72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할당 연산자가 구동이 돼요. 그래서 72라는 값을 읽어서 y라는 변수의 메모리 공간에 값을 할당하게 됩니다. 자, 연산 우선순위. 만약 그 연산 우선순위가 동일하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합법칙이 적용된다. 결합법칙 가운데서도 left to right가 있고 right to left가 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더하기 했고 자, 너무 급하게 가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 자, 좀 늦더라도 정말로 집중을 해갖고 살펴봐야 돼요. 정말로 집중해갖고. 자, 3장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자, 이제부터 4장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강의 초반에 제가 얘기했던 것 마냥 이번 학기 또는 다음 학기의 모든 승부수는 5장까지에 있습니다. 더 깊이 얘기하면 4장까지. 4장까지 속에서 4장 강의 동안에 여러 개의 메커니즘, 그리고 개념, 그리고 용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그 다음부터 순조롭게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4장. 자, 4장에서는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코드로 들어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다음 수업 시간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오늘은 클래스와 객체를 구분하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와 객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대부분 이런 것들을 클래스와 객체를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그게 그건 것 같고 이게 이건 것 같고 자, 아리까리합니다. 이전에 얘기한 것 마냥 아리까리한 것은 모르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내용 사실 조금 과장된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클래스와 객체 처음은 저는 C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C 프로그램.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C++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었어요. 자, 그 단계에서 클래스와 객체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거짓말 조금 못해갖고 10년이 걸렸습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세심하게 봐야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었습니다. 김밥 만들기예요. 자,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요리법이라는 것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김밥을 만드는 요리법. 레시피가 되겠죠. 이 레시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밥의 재료, 그 다음에 김밥을 만드는 순서.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부분에서 보면은 김밥의 재료는 아마 속성에 해당할 겁니다. 속성. 어떤 김밥을 만드는지 구분하는 속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특징. 어떤 경우에는 참치김밥이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는 소고기 김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충무김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이 속성, 즉 김밥 재료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동작에 관계되는 것, 조리 순서입니다. 요리하는 방법. 그거를 동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김밥에 대한 속성, 어트리뷰트, 그리고 조리하는 방법, 동작에 관계되는 것, 동적인 것, 이거를 비헤이비어라고 얘기합니다. 클래스는 이 속성과 동작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거로부터 만들어지는 객체는 인스탄스 변수와 그리고 메소드로 나눠져. 결국에는 속성이, 클래스에서 속성이, 객체에서는 인스탄스 변수. 클래스에서 동작에 해당되는 부분은 객체에서는 메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의는 이래요. 클래스는 속성과 동작으로 구성되고, 그리고 객체는 인스탄스 변수와 메소드로 구분된다. 자, 이것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막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저는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뒤죽박죽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클래스에 있는 것도 인스탄스 변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동작도 모두 메소드라고 용어를 통일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에 있는 이런 김밥 재료 인스탄스 변수다. 그리고 김밥을 만드는 순서 이거는 메소드다. 이렇게 통일돼서 사용할 겁니다. 여기 있는 강의 노트에서만 속성과 동작으로만 얘기하고 나머지 강의 진행되고 2학기 동안 클래스에 있는 속성은 인스탄스 변수 그리고 동작은 메소드라고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요리법을 다운받으면 이런 두 가지 내용물들이 있어요. 그걸 클래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김밥을 만들어요. 자, 첫 번째 김밥 재료. 여기 클래스에 속성이 있는 김밥 재료. 김, 계란, 시금치. 메소드, 여기 있는 조리 순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참치김밥. 김밥 재료. 인스탄스 변수에 해당되는 김밥 재료. 김, 계란, 시금치, 그리고 참치. 메소드, 동작이 클래스에서 정의되는 요리법에 있는 조리 순서. 이걸 그대로 가져옵니다. 충무김밥, 김과 단무지. 인스탄스 변수, 김밥 재료예요. 메소드, 조리 순서, 여기 조리 순서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게 객체예요. 다시 가볼까요? 여러분들 요리법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해서 이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이걸 먹으면 배탈이 날 겁니다.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밥을 만들어야 돼요. 일반 김밥, 충무김밥, 참치김밥. 이것을 만들어야 이 참치김밥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먹는 겁니다. 먹는 것. 자, 이것을 프로그램상으로 옮겨볼까요? 여러분들 코딩은 메모리가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모양들도 참치김밥, 그리고 충무김밥, 일반 김밥 모두 메모리 모양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메모리상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변수든 함수든 변수든 함수든 모두 메모리상에서 구동돼. 메모리가 안 만들어지면 구동 자체가 안 돼요. 의미 없는 겁니다. 의미 없는 거. 자,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은 클래스의 역할이 뭘까? 이 요리법. 이 클래스는 컴파일러한테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야, 네가 나중에 김밥을 만들 때 요 클래스에 정의된 요리법대로 만들라고 컴파일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 컴파일러는 어느 순간, 코드상의 어느 순간 김밥을 만들어야 할 그 순간에 이전에 프로그래머가 나한테 이런 요리법을 나한테 알려줬지. 그걸 갖고 김밥을 만드는 겁니다. 프로그래머가 아닌, 컴파일러가 이런 김밥을 만드는 거예요. 김밥을 만드는 거. 김밥을 만든다는 것은 메모리를 만들어 놓고 이 메모리 공간에 김밥 재료와 조리 순서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상에 있는 이 객체를 대상으로 뭔가 코딩이 또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은 이 요리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 김밥을 먹는 거다. 즉, 객체로 만든 이 김밥을 실제 먹는 거다. 먹는다는 의미는 프로그램이 구동될 수 있는 메모리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음 예제로 가봅시다. 자, 또 하나 좀
좀 허접한 예제인데 신의 세계와 인간 세계가 있습니다. 신의 세계에서 신이 인간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요. 자, 어느 날 신이 이제는 지구상에 인간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신은 아마도 이런 속성과 동작, 즉 인간의 어떤 특징 부분, 헤어스타일, 키, 성격 이런 것들을 정의해놨을 거예요. 어디에? 인간이라는 클래스에. 그 다음에 인간의 움직임, 걷고 운동하는 것 이런 동작에 관계되는 것도 이 클래스에 신은 만들어놨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객체를 만듭니다. 정우성이라는 객체를. 정우성 객체. 자, 메모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 클래스 인간이라는 쪽에 정의되어 있는 헤어스타일, 키, 성격 이걸 모두 가져옵니다. 그리고 정우성에 맞는 초기 값을 이 헤어스타일, 키, 성격에 할당하게 될 거예요. 단발머리, 192,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그 다음 메소드. 신이 인간에게 정의해놓은 이 동작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메모리상에 만들어진 이 형태. 이것이 객체입니다. 그리고 이 객체 이름은 정우성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정우성, 오케이. 그러면 요 메모리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은지라는 객체를 만들 거예요. 객체 2. 인스턴스 변수, 헤어스타일, 긴 생머리, 키 165, 성격 활달함,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메소드, 정은지도 정우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이에요. 그러면 신이 정의는 동작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게 객체예요. 그리고 그 객체에도 이름을 붙여놓은 것, 정은지. 그 다음 김광규,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스타일, 키, 성격, 대머리 176 오버함 집어넣습니다. 이게 인스턴스 변수. 메소드, 김광규도 인간이에요. 따라서 신이 정의놓은 동작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이게 메모리상에 있고 이 메모리상에 있는 이 객체 이름은 김광규가 될 거예요. 김광규. 자, 이 김광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요. 마치 변수하고 똑같습니다. 변수를 정의를 했을 때 그 변수의 이름, 아까 얘기했던 넘버1, 그 이름을 통해 갖고 그 메모리의 데이터 영역에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예요. 김광규 이름으로 이 데이터 영역에 들어가 있는 이 멤버들에 모두 접근합니다. 뭐를 가지고? 김광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 접근합니다. 김광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 가발을 썼어요. 처음 시작할 때 초기 값은 대머리였습니다. 근데 김광규의 이름을 갖고 이 데이터 영역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가발로 변경을 합니다. 김광규의 이름을 통해서. 인스턴스 변수인 헤어스타일을 대머리에서 가발로 변경을 했어요. 이 이름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게 되면 똑같아요. 신의 영역, 여러분들이 손잡을 수 없습니다. 신의 얼굴 봤어요? 뭐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럼 만져봤나요? 실제 현실 세계에 없는 존재입니다.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은 이런 객체들입니다. 즉, 이쪽에 있는 세계를 갖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클래스는 컴파일러에게 얘기를 해줄 뿐이에요. 객체, 정우성, 정은지, 김광규 객체를 만들 때 이 클래스에 있는 속성들을 베이스로 해갖고 만들라고 컴파일러에 얘기를 해줍니다. 그 컴파일러는 그걸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자, 프로그램으로 들어갑니다. 자, 클래스는 4장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키워드들과 그리고 이름을 갖고 만들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이 어카운트, 앞에서 얘기했던 인간이라는 클래스, 앞에서 얘기를 했던 레시피라는 클래스, 똑같은 이름입니다. 클래스의 이름. 클래스에는 멤버들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있는 거 어트리뷰트, 인스턴스 변수입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즉 클래스 관점에서 보면은 behavior. 자, 컴파일러에게 어카운트 클래스를 얘기를 해줍니다. 메모리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컴파일러한테
앞으로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만들기 위한 사양서, 즉 스펙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럼 컴파일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명령문이 나왔을 때 객체를 만듭니다. 객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myAccount1. myAccount1. 앞에서 봤던 거 생각해 봅시다. 인티저 넘버1. 똑같은 구조예요. 자, 이름, 변수 이름을 만든다. 여기서는 객체 이름이 되겠죠. 변수 이름을 만든다. 넘버1이라는 이름. 여기는 myAccount1. 그러면 넘버1에서 타입명이 인티저였죠. int였죠. int. 여기서는 account라는 타입으로 이 변수를 만듭니다. 정확하게는 객체 변수. 객체 변수. 참조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또 나중에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 관리자한테 메모리를 빌려옵니다. 크기 얼만큼? 인티저는 4바이트만큼. 근데 여기 있는 myAccount1은 어카운트 클래스만큼, 요만큼 크기를 빌려옵니다. 여기 있는 내용물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크기를 윈도우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빌려옵니다. 아마 이만큼 빌려왔을 거예요. 주소 영역과 데이터 영역으로 구분된 메모리를 빌려옵니다. 1단계 메모리를 빌려온다. 얼마만큼? 어카운트 크기만큼, 어카운트라는 클래스를 수용할 수 있는 이 멤버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크기의 메모리를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빌려온다. 2단계 클래스에 있는 이 멤버들을 모두 복사해서 이 데이터 영역에 집어넣는다. 2단계. 3단계 new account. 여기 슈퍼맨이라는 이름으로 이 name, 여기에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를 한다.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초기화를 한다. 자, 이렇게 3단계로 객체 메모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객체 메모리가 만들어져요. 1단계 메모리를 빌려오고 2단계 클래스에 있는 멤버들을 모두 복사해서 데이터 영역에 집어넣고 3단계 여기에 있는 인수값을 갖고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를 한다. 3단계. 이거는 아마도 12장까지 연결이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이 방법은. 그 다음에 account2라는 놈을 메모리를 만들어요. 아까 동일합니다. 어카운트 크기만큼 메모리를 갖고 2단계 여기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고 3단계 여기 있는 인수값을 갖고 이 안에 있는 네임을 초기화를 한다. myAccount3 마찬가지 요만큼의 크기를 갖고 메모리를 만들고 여기 있는 것을 복사해서 집어넣고 3단계 여기 있는 인수를 갖고 이 안에 있는 변수, 인스턴스 변수를 초기화를 한다. 객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객체가. 요거는 쓸 수가 없는 거, 메모리상에 없어요. 메모리상에 현재 만들어진 것은 요 3개의 객체. 이 3개의 객체뿐입니다. 객체뿐. 자, 요 부분 간단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거의 출발선은 지금 보이는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4장 부분 동영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세요. 4장 부분. 그러면 4장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따라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4페이지 좀 더 클래스와 객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들을 살펴보고 4장의 코드로 들어가겠습니다.